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로는 핵 발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간단하니만 요즘에 이것 때문에 많이 공부들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의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대단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비교적 좀 그래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단 핵 발전이란 말은 원자력 발전이란 말이 좀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은. 원자력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핵, 원자 안에 있는 핵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자 전체가 어떤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핵분열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열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증기가 나오겠죠, 수증기가. 그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이게 바로 핵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은 이제 석탄을 가지고 끓이는 것이고, 그죠? 다양하죠, 종류가. 그럼 핵분열은 뭐냐? 원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원자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거는 100년 전의 얘기고요, 그 생각은.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나눌 수 있다, 그죠? 그럼 원자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동그란 게 전체를 원자라고 본다면, 원자는 아주 중간에 무거운 원자 핵이 있고요. 바깥에 가벼운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근데 원자 핵도 처음에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정말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아주 작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자 핵에도 두 가지 이 종류의 입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봤더니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 이렇게. 양성자는 전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성자고,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서 플러스 0이고, 중성자고,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게 특이한 게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그 무게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혹시 뭐 아세요? 주기율표라고?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예요.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18가지가 있습니다. 118.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제외하고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 가장 무거운 원소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핵발전의 핵심적인 그 재료죠. 우라늄, 원자 번호가 92번인데 가장 무거운 원소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뭐냐? 원자 번호는 아까 그 안에 있는 양성자가 있다고 그랬죠? 양성자의 개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 1번, 수소죠. 가장 가볍습니다.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인 것은 양성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핵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라늄은 양성자가 92개가 있는 겁니다. 92개가 붙어서 핵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원자 번호라는 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원자 번호, 하나는 질량수라는 게 있어요.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핵에.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만 세는 거고, 질량수는 두 개를 합쳐서 세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핵 발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위원소는 뭐냐 하면 똑같은 수소인데 가벼운 수소도 있고 무거운 수소도 있다. 다 수소란 얘기는 뭐예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말이죠. 원자 번호가 1번으로 다 같습니다. 양성자가 하나예요, 전부. 그죠? 그런데 수소는, 보통의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그냥 양성자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소고요. 자연에는 99.99%가 다 이거예요. 얘는 아주 안정된 상태로 있어요. 또 조금 거의 0.01%밖에 없지만 중수소라 그래가지고 얘는 양성자는 하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질량수가 2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중수소라 그래요. 중수소도 자연에는 0.01%밖에 없죠. 그러나 얘도 역시 안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들어보시는 거 삼중수소 있죠? 양성자는 그대로 하나인데 중성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삼중수소, 무거운 수소죠. 그죠? 3배 무거운 수소다. 이거는 자연에 정말 극미량밖에 없습니다. 극미량밖에 없지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핵발전 하는데 항상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원래도 조금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중수소는. 이거는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얘가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안정된 것으로.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감기라고 하죠. 100개의 삼중수소가 있으면 12.3년 후에는 100개가 아니라 이제 50개로 줄어들죠. 나머지 50개는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자번호, 이게 수소는 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그러는데 수소는 10가지 이상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사실은. 동위원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3개 정도고 나머지는 정말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없지만 어쨌든 간에 존재는 있습니다. 헬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탄소도 그죠? 탄소도 1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질량수가 10이라는 얘기죠.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래서 합치면 질량수가 12. 이게 거의 98.93%가 자연에는 탄소 12입니다. 근데 탄소 13도 있어요. 이것은 1.07% 역시 안정돼 있다. 근데 탄소 14는 아주 극미량밖에 없지만 얘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는 역시 또 다른 걸로 바뀌어요. 예, 바뀌는데 그 반감기가 5,700년입니다. 예,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건 거의 뭐 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이 듣던 게 나오세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들으시던 게. 예, 가장 무거운 거부터 할까요? 플루토늄이라고 들어보셨죠? 핵무기 만드는 거. 이것은 안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핵 실험실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다 뭐다? 계속 변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가장 우리에게 요즘 신경 쓰이는 건 이 플루토늄 239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로 바뀌는데 그 반감기가 24,000년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나오는 것 중에 플루토늄 239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 들어보셨죠? 10만 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10만 년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특히 플루토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감기가 24,000년이나 되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10만 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우라늄은 핵 발전의 재료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안정하긴 한데 반감기가 7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7억 년 만에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라늄은. 235는. 238은 더 무거운 우라늄이죠. 이게 자연의 99.3%나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거의 안정되어 있는데 역시 반감기가 45억 년 가까이 돼요. 지구 나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우라늄은 안정되진 않지만 굉장히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세슘도 역시 그 137은 극미량인데 반감기가 30년. 예, 스트론튬이라는 거 굉장히 이거 아주 인체에게 그 치명적이에요. 암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역시 스트론튬 90은 극미량이지만 불안정하고 반감기가 대충 28년이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 자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소개한 건 아주 일부고요. 실제로 동위원소는 한 4,000개 정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라늄만 해도 한 50개 이상의 우라늄이 있어요. 네, 동위원소로 했어서 대부분 다 뭡니까? 다 방사능 물질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그 물질들은 대부분이 다 방사능 물질이에요. 예, 오히려 안정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핵 분열이라는 건 뭐냐? 핵이 왜 분열하느냐? 바로 이렇게 우라늄, 처음에 우라늄 235를 이렇게 놓고서 여기 중성자라고 하는 핵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 입자 있죠? 그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충돌을 시킵니다. 우리가 핵 발전하기 전에 우라늄은 옆에 가도 괜찮아요. 관광기가 7억 년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일이 어때부터 시작되냐면 중성자 하나를 갖다가 충돌을 시키면 둘로 쪼개집니다. 이걸 우리가 핵 분열이라고 그러죠. 네, 핵이 분열돼요. 왜? 우라늄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정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둘로 쪼개지면서 뭐가 나오느냐? 그 막대한 양의 열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열을.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E = mc 자승이라는 공식 있죠? 네. 여기서 둘로 쪼개지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쪼개지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냐? 또 다른 그 안에서 중성자가 2개 내지 3개가 튀어나옵니다. 동시에. 그럼 이 중성자 2-3개가 튀어나오면서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얘랑 같은 역할을 하죠?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가서 때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라늄이 깨지면서 중성자가 또 나오죠? 또 깨집니다. 이게 뭐예요? 소위 연쇄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 번 때리면 깨지면서 계속 중성자가 나오면서 옆에 있는 우라늄을 깨고 해서 순식간에 전체가 확 깨지는. 네. 이게 소위 이제 핵폭탄하고 같은 거죠. 얼마나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핵발전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깨지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죠. 우라늄이 쪼개져서 두 가지가 생기겠죠, 기본적으로. 네, 두 가지 이상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우라늄이 깨져서. 그게 바로 스트론튬, 그 다음에 세슘, 네, 요드.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방사능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라늄이 어느 정도 핵 분열을 일으키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더 쓸 수 없게 돼요. 물론 열은 나오지만 우라늄이 쪼개질 때만큼 열이 안 나와요. 아주 약해져. 그러니까 그거는 발전으로 쓸 수가 없죠.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방사능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사용 후 핵 연료. 예, 우라늄이 많이 소모가 돼서 이제 남았지만 예, 핵 연료는 이제 그래서 사용 후로 이제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상의 그 방사능 물질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은 방광기가 30년, 그죠? 아까 어떤 거는 24,000년.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이 이제 대단한 숙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10만 년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대단한 에너지처럼 보이죠? 우라늄 1g이면 석유 10드럼에 해당돼요. 우라늄 1g인데, 네, 석유 10드럼. 석탄으로 따지면 3톤입니다, 3톤. 네, 하고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한 번 이게 시작이 되면 스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스톱할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사고다 모든 사고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겠죠? 예,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스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방사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사능도 사실은 이제 그 깨지면서 핵이 분열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도 나오지만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방사능 물질이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부릅니다. 알파선은 이제 좀 무거운 그 입자가 하나 나오는 건데 입자를 하나 방출하면서 방출하는 것이고, 베타선도 입자는 입자인데 그 전자라고 해서 훨씬 작은 조그만 입자를 배출하는 것이고요. 감마선은 아주 강력한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죠. 뭐냐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많이 찍는데 엑스레이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빛보다 한 100배 정도 에너지가 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찍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감마선은 엑스레이보다 또 한 100배 정도 세요. 그러니까 감마선은 제대로 맞으면 암이 안 걸릴 수가 없죠. 네. 이게 자외선보다도 한 1000배 센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선은 종이 정도로 막혀요. 종이만 갖다 대도 알파선은 막힙니다. 베타선은 종이까지는 안 돼요. 이게 뭐죠? 금속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감마선은 그게 아니죠. 감마선은 납 정도 있어야지 막혀요. 납. 그러니까 이제 뭘 씁니까? 아주 두꺼운 납을 가지고 막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거 더 세요. 그래가지고 납으로도 안 됩니다. 더 강력한 것으로 이렇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한 종류의 이제 방사능이 생기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의 단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크렐이라는 단위도 많이 쓰고요. 또 하나 이제 시버트라는 단위도 들어보셨죠. 2가지.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핵 분열이 일어나는 그 횟수를 말해요. 1초 동안에 몇 번의 핵 분열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상관없이 그냥 핵 분열이 일어나는 횟수 1초 만에. 예, 그것을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우리 인체가 방사능을 맞았을 때 알파선을 맞느냐, 베타선을 맞느냐, 감마선을 맞느냐 서로 다르죠. 근데 이거는 베크렐로 구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단위를 하나 쓴 겁니다. 시버트라는 단위를. 그래서 이 시버트는 이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하여튼 방사능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받느냐, 이것이 이제 시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뭐 아마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버트라는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총량이 아니고 1시간당 이 정도의 그 방사능을 피폭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단위가 이제 시버트가 아니고 밀리 시버트예요. 이게 이제 1000분의 1, 1000분의 1 시버트인데 0.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5. 굉장히 작죠, 엑스레이는. 근데 그래도 저는 뭐 안전하다고 보진 않지만 하여튼 엑스레이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CT로 올라가게 되면 엑스레이 약 100배가 넘습니다. CT 한 장은 엑스레이의 100배가 넘어요. 네. 웬만하면 CT 찍지 마세요. 절대로. 네. 뭐 MRI는 괜찮은데 CT는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한 400mSv, 아직 1시버트도 안 되죠. 0.4시버트 정도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15일, 3월 달에 폭발하고 나서 원전, 일본, 거기서 검출된 양이 시간당 400mSv. 이 정도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인간에게 그걸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요.